오늘 또 아주 특별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요, 몽양 여운형 선생님 생가 기념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학예연구사 장원성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고. 학예연구사가 뭐예요? 학예연구사는 영어로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으실 겁니다. 큐레이터라고요. 금방 알아봤어. 예,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학예연구회 아시죠 다? 학예회? 학예회. 학예회를 준비하는 사람. 이제 글자상으로는 학문과 예술 이런 것처럼 보여서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사실 이 직업이 3D 업종과 비슷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유물의 수집, 보존, 그다음에 학술 연구, 그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한 전시, 교육 등 그 박물관의 이 다양한 업무를 총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소중한 하면 분이시구나. 맞습니다. 예. 창덕궁 가면 안내 주시는 분들은 또 다른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해설사 분이라고 하는데요. 박물관에는 원래 이렇게 다양한 전문 직종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박물관에는 이 학예사가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대로 잘 못할 경우가 많겠죠. 예, 그런 실정입니다. 참 슬프네요. 큐레이터 하면은 금방 저 사람이 뭐 하는지 범위까지 다 알겠는데 학예예술사 하면 몰라보는 게 한국말인데 그죠? 예. 그것도 그러네. 안타깝네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좋은 공부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몽양 여운형 생가 기념관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검색들 해보시면요, 어떤 논란이 있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 이야기를 이따가 하시기로 하시고. 몽양 여운형 선생은 사실 이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일반 보통인들한테도 그렇긴 한데 진짜 몽양 여운형이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전 지나가다가도 몽양 여운형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빨갱이였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로. 이걸 예. 제가 어떻게 아냐면 작년에 서대문 형무소 거기에서요. 8월 15일이었나? 하여튼 무슨 기념회 때문에 그 기념일 날 갔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몽양 여운형 이렇게 종이 인형 만들기 뭐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어린이들한테 뭐 주고 이러는데 거기에 모여 있는 학부모 중에서도 여운형이 누구야? 그래서 빨갱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진짜. 그 우리나라 분들이 여운형 선생을 왜 빨갱이로 인식을 했냐면요, 예전에 방공 드라마 같은데 좌익 쪽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945년 11월 달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론조사가 있었대요. 조선을 이끌어갈 양심적 지도자는 누구냐 물었는데 여운형 33% 1위, 요즘 같으면 문재인이에요. 그리고 이승만 21% 해가지고 이건 반기문이네요. 김구 18% 이런 느낌이었고, 생존 인물 가운데 최고의 혁명가는 여기서 물었을 때도 여운형 1위 20%, 이승만 18%, 박헌영 17%, 김구 16%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 군정이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미군 놈들. 미국 정부에 보고서를 내는데 당장 대통령 선거를 할 경우 여운형이 대통령이 된다. 이 정도로 국민적 신망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예. 왜 그렇게 그분이 됐는지를 한번 연구사님께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11월 달에 그 여론조사를 발표한 잡지가 이 선구라는 우익 잡지였어요. 그러니까 우익에서 여론조사했던 잡지에서도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왜 이렇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여운형은 국내에 계셨던 분이고 예? 이승만은 뭐 미국에 계셨고 김구는 만주나 중국에 계셨고 이래서 해외파여서 해외파와 국내파 뭐 이런 차이 때문인가요? 예, 그런 측면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45년 11월이죠. 이 11월이라는 시점은 이승만이 들어온 지 한 달 좀 넘었던 시점인데 반기문이라 반기문. 한 달 지금 혼란스러운 시간. 예, 한 달이 넘었는데 이승만이 처음에 들어와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11월 말이 되면은 일반적인 대중들이 조금 시들합니다. 시들해지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11월 말 되면은 이제 그때 그 임시정부가 그 두 차례 나눠서 들어옵니다. 일진, 이진. 11월 말 되면 이제 김구 선생이랑 일진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시점이에요. 그런데 일제 말에는 해방되기 전에는 말입니다. 이 국내에서는 사실 이승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렇겠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임시정부의 존재, 김구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좀 있었죠. 이제 들은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는 국내에 1929년에 체포가 돼서 들어와 가지고 32년에
이제 그 추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선중앙일보라는 잡지의 사장을 지내고 아주 청년들과 많이 밀접한 교류를 가지죠. 그래서 뭐 감초 사장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감초 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나 들어가고 또 이 양반이 주례를 많이 봤어요. 아. 그러니까 이 감초 사장 이런 좀 비아냥거림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체육계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일제 시대에 대한체육회 이사, 축구협회 회장, 농구협회, 뭐 서울육상연맹, 각종의 이런 이제 체육 관련하는 임원을 지내고 이렇게 대중적인 스킨십이 엄청나게 좋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대에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겼고 예. 지식도 풍부하고 화합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그래요. 예, 당대의 맞습니다. 최고의 휴머니스트로 기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좌우 친일파만 빼고 좌우 연합하자 이게 이제 최초로 얘기했던 분이 바로 몽양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었던 통합론자였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뭐 이렇게 좌우 스펙트럼 이야기 할 때 몽양 영운영을 중도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오른쪽에는 뭐 이승만, 김구가 있는 거고 왼쪽에는 박헌영, 김일성 등등이 있는 거고 이렇게 좌우 대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런 분이면 저희가 볼 때는 얼짱이에요. 엔터테인먼트형 인간. 잘생겼지. 3개국어 능통하지. 운동이 운동 다 하죠. 남자들 사이에서 그 운동 잘하면 좋아하잖아요. 뭐 주례도 다 봐주지. 워낙 뭐 친구층도 실제로 그랬대요. 친구층도 어린애부터 늙은 사람까지 다 친구가 있었다고 하니까 최대의 인기맨이었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누구로 해야 되나? 비교 대상 없음. 없음. 없어. 제가 그 비슷한 그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운형 선생 조선중앙일보 사장 시절에 1933년도에 그 현대 철봉운동법이라는 책자를 발행할 때 그 우통을 벗은 그런 사진을 포즈를 취해가지고 사진을 실습니다.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은 좀 잘 나오고. 얼짱. 완전히 얼짱. 스포츠맨. 스포츠맨인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 조선중앙일보 사장이 우통을 벗고 스포츠 책자에 나왔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 비교를 하면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사장이 스포츠조선, 스포츠동아 이런데 국민들의 스포츠 증진을 위해서 우통을 벗은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그거하고도 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언론사 사장하고 당시의 민족 언론지의 사장의 지위는 천지 차이입니다. 당시 조선중앙일보는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3대 민족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선 사람으로서 친일을 감수하고 조선 총독부 관료가 되기 위해서 혹은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고등고시에 패스해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조선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그 민족 언론지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 우통을 벗고 포즈를 취했다 하는 것은 여운형 선생이 독립운동가였을 뿐만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 지금으로 치면 아주 현대적인 정치 감각이 있는 그런 분이었다. 그렇죠.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스포츠는 굉장히 뭐 근대적인 어떤 거였었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뭐 그렇게 땀나게 막 직접 뛰십니까? 뭐 이러는 상황도 있었는데 개목적 의미가 강했었죠. 근데 이 우통을 벗고 우리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식의 스포츠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근대적인 정신이잖아요. 그랬구나. 근데 어쨌든 해방되고 그 해방 전국 때에 뭐 미 군정이나 이런 데에서도 조사를 했을 적에 그러면 남한은이었는지 조선은이었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뭐 이런 조사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에도 사회주의가 제일 많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당시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었는지는 이제 다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에 대한 조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회 체제를 이렇게 제가 여론조사했을 때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제가 저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저도 기억하기로 조선이 그러면은 해방 이후에 어떤 체제가 되는 게 맞냐 이런 것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은 게 사회주의였었고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 합치면은 훨씬 더 많고 막 이랬었다고 해요. 예. 70%가 넘었다고. 그래서 저도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 보고서. 근데 어쨌든 몽양 같은 경우는 45년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 이후에 좌우 대립이 극하게 형성될 때 암살을 당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47년 이후에 몽양이 살아 있었다라면 어떤 길을 선택했을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물음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의 삶은 어쨌든 좌우 대립을 최초로 그만 싸우고 지금 친일파가 득세를 하고 있으니 그만 싸우고 좌우가 합쳐서 새로운 나라 건설을 하자라고 주장했던 건 굉장히 신선했던 거고 만약에 여운형 선생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암살당하지 않으셨다면 이 정신들이나 이게 따르는 사람들이 좌우 극 대립의 사이에서 적정한 정치를 할 수 있었지 않았겠냐라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한번 그러니까 해봐요. 이제 분단을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제 이제 얘기가 그런 그 얘기죠. 아쉬움이 예,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일본군이 나가고 미 군정이 들어오는 그 시기에 건준을 인민위원회 건준 이거를 했었던 예, 거잖아요. 예, 국내에서 예. 그거를 만들어서 사실 그게 미군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그대로 갔었으면은 그냥 그대로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받지 않고 분단도 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예. 그 건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건준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아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여운형 선생이 이 어떻게 최초의 이 좌우 합작, 좌우의 통합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여운형 선생은 일단 좌우의 통합이라는 거, 좌우의 이념의 통합 이런 거보다는 이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걸 뛰어넘은 분이었다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해방 이후에 비로소 좌우 합작 운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운형 선생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일제 시대 독립 운동에 있어서 우리 민족 해방을 투쟁을 했던 분들은 대부분이 상당수가 많은 부분이 좌우 이념적인 걸 뛰어넘어서 일제 시대는 우리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에 수립됐을 때도 이때 사실은 좌우 통합 정부라고 할 수 있었어요. 노령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사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대한국민회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상해 쪽의 이런 분들을 합쳐서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김규식 선생이라든지 여운형 선생이 특히 이 일제 그 항쟁기에 국내 혹은 국외에서 운동을 할 때 좌우의 통합을 좌우의 연합 합작을 통해서 했던 것이고 그것이 해방 이후에도 전개가 됐던 것이 건국준비위원회, 좌우합작위원회, 그 다음에 남북협상 이렇게 연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던 여운형 선생이 당시에 국내에서 남아있던 사람들 이 좌우를 망라한 아우른 좌우의 이념을 구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단 해방이 됐을 때 일본인들이 물러가고 지금 외국군들이 들어올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비상시국에 먼저 조선인의 힘으로 어떤 정부라든지 치안 유지라든지 이런 걸 준비할 만한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만들려고 만들었던 것이 건국준비위원회였는데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송진우라든지 예. 동아일보 계열에서 그걸 거부를 했던 겁니다. 예. 그 이제 친일파 내지는 한민당 뭐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예, 나중에 이제 그렇게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국준비위원회 이후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기도 하고 또 나가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한에 이제 미군이 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을 위기감 때문에 그 소식을 접하고 나면은 바로 건준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죠. 안 되겠구나 싶었구나. 예. 그래서 미군이 건준을 인정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우익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나니까 이 좌익만의 단체로
보일 가능성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부적으로는. 그리고는 이제 인공으로 넘어가고 예, 그랬는데 만약에 역사의 가정이라는 거는 뭐 하는 게 소용이 없지만은 예. 초기에 건준이 수립됐을 때 여운형 선생이 제의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송진우라든지 그 산하의 광범한 동아일보 계열이 합쳐서 이 전체적인 좌우 합작의 그런 건국준비위원회가 됐었으면은 진주하는 그렇지. 미군도 그것을 부인하기 힘들지 않았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좌익이 우익을 탄압하면 만약 우익이 반동적 탄압을 할 경우에 공산주의로 급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범해서 하는 말이 그거였고 어쨌든 그러면서도 급진적인 좌익 이론은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만 노동자, 농민, 일반 대중을 위하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나는 공산주의자다. 예.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시 45년에서 47년 사이에 이 정도 발언은요 굉장히 센 발언입니다. 그 해방 이후에 한국이 이렇게 남북 분단되는 시점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세뇌를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 빨갱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요. 생각해 보면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때까지 알고 보면 지극한 자본주의였어요, 사회가.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세상이라고 하면 아마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 대한 열망, 지금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촛불 나가신 분들이 뭔가 확 세상이 달라지길 바라고 지금 뭐 박근혜 탄핵되고 나면 대통령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까지 적폐들 다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본주의를 수천 년 동안 겪어왔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일제 시대는 일제 말에 일본 같은 경우는 제국주의에 대한 그런 아주 그 비판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일제에 의해서도 이게 우리 자본주의로 가면 안 된다. 반미국, 반미, 반영의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라도 해방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인들을 제외한 국민들이 이게 지향이 뭐 공산주의에 된다, 자본주의에 된다 이런 것보다는 반제국주의 예, 해야 되는 반제국주의, 거잖아. 사회주의라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이것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그런 그런 걸 지향한 게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예. 반제국주의 운동일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예. 그때로서. 여운형 선생님이 양평군 출생이시죠? 예, 원래 그렇습니다. 생가가 기념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름이 저희 명칭이 목량 여운형 생가점 기념관입니다. 어허. 중간에 점.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지금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조금 제가 오늘 이 준비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여운형 현상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나가지고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아까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저기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량 여운형 선생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생을 우리 민족의 그 자주 독립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싸웠던 분이에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이 좌우로부터 양쪽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기회주의자 혹은 빨갱이.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해방 이후에 2년이 채 안 되는 동안에 12차례의 테러를 당했고 결국 47년 7월 19일 해화동 로타리에서 극우 테러 분자의 흉탄에 쓰러집니다. 그렇게 돼서 이 여운형 선생 서거 이후에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분단정부 수립,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아주 긴 독재를 거치게 되고 여운형 선생은 마침내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랬다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제 비로소 역사적 재조명이 시작됐고 1991년에 이제 여운형 선생, 목량 여운형 선생 처음엔 이름이 추모 사업회였습니다. 추모 사업회가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모 사업회가 나중에 이제 기념 사업회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기념 사업회, 추모 사업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추모 선양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 200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그 독립과 건국에 공이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그 최고 훈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주설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했죠. 예,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2008년도 이 추서가 된 날짜가 2월 21일입니다. 맞아요. 예, 2월 21일이면은 노무현 정부가 퇴임하는 게 일주일도 안 남았을 예, 시점입니다. 바로 직전에. 예, 바로 직전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생가 복원과 기념관 건립을 위한 예산이 7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립이 된 것은 이제 정부가 바뀐 뒤인 2011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어요. 예. 왜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요? 뭐 이명박 정부가 이유겠죠. 그러겠지. 예. 그래서 그 당시 예산이 이제 국비 17억, 국비가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은 이제 경기도비 8억 5천, 그 다음에 군비 8억 5천, 양평군 군비 8억 5천 이렇게 34억 원의 총 예산으로 유족들이 토지를 기증하고 그 토지 위에다가 양평군이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념사업회와 유족들은 그동안 보관해오던 이 유물과 자료들을 기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목량 기념관 건립은 유족, 그다음에 기념사업회 양평군이 건 20년 동안 함께 해온 그 추모 선양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이 기념관이 건립된 후인 2011년 11월 1일 날 양평군은 유족들이 참가하고 있는 기념사업회의 기념관의 위탁 운영을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위탁 운영을 그 유족회에서 맡아서 하는 거, 기념사업회가 맡아서 하는 거, 그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그러면 주체를 지금 바꾼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예. 어디로 바꾼다는 거예요? 무슨 새마을? 예. 응. 양평군에서 발표한 명칭이 상명대학교 서울산학협력단 엔드. 이 엔드는 이 컴퓨터 자판에 숫자 키 7 위에 있는 거 있죠. 예, 엔드 신원 1, 2 새마을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 미치겠네. 동네 새마을회와 그다음에 상명대학교의 와의 어떤 산학 같이 이걸 두 개를 한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뭐 콘소시움을 해가지고 좀 더 다른 것들이 모이고 이런 식으로 주체를 새로 만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새마을회 거기 맞는 거죠? 박근혜 씨와 연관된 박정희와 연관된 예, 뭐 거긴 거잖아요. 예, 짧게 얘기하면 박정희의 쉽게 말하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먹잇감 준 거네요. 동네 새마을회. 아, 근데 궁금한 게요. 예. 그 정도 역사적인 인물이고 훈장도 받으신 분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원래 국가가 뭘 해주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희 기념관은 이제 박물관인 동시에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하는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네. 여러 가지 독립운동 기념관들은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현충시설의 운영 형태는 좀 다양합니다. 국가가 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큰 박물관 같은 큰 기념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뭐 사립 아주 일부는 사립도 있지만은 상당수는 이렇게 지자체가 건립을 하고 그 해당 관련 기념사업회 혹은 유족에다 민간 위탁을 맡기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애우죠. 2008년도에 그 노무현 정권 말기에 그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70억 원 예산 배정, 여기서의 70억 원은 국비 70억 원 예산을 배정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그 전체적인 예산이 70억이 배정이 됐다. 국비가 됐든 지방 재정이 됐든 하여튼 합쳐가지고 70억 원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는데 정권 바뀌고 나서 그냥 반 토막이 나고 그 중에서도 국비는 17억 그리고 나머지 도비, 군비 이렇게 합쳐가지고 34억이 됐는데 그나마도 사업 주체를 이렇게 기념사업회에서 하게끔 냅두지를 않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 동네 무슨 리 동네 새마을회 앤드 그다음에 상명대학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체를 바꿔치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마을회가 주체고요. 이 산학협력단에는 그냥 들러리예요. 왜 그러냐 새마을회한테 줬다 그러면 이거 박정희 또 그러네. 전국적으로 지금 이 새마을회가 전국적으로 지금 이권 사업에 개입된다는 거 소문이 다 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잇감을 줬다라는 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딱 끼워 넣는 거야. 그래서 컨소시엄 지랄하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친일파 박정희가 만든 새마을회가 독립운동가의 먹잇감을 관리를 해요. 돈이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최근에 반기문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박근혜 씨 따라다니면서 유엔 왔을 때 새마을운동 설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물어보고 싶기는 해요. 한국에 들어오면 직접적으로. 물어봐야죠. 그렇죠. 우리 새날에 한번 모셔야죠. 근데 짱들. 예. 지금 그래서 출연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요. 우리의 그 일단 색깔이 짱들 한 대 이색될까 맞고. 봐. 어쨌건 간에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마을 운동이 사실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한테는 좋은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원리로 따지고 들어가보면 우리가 새마을 운동 예전에 분석했지 않습니까? 의도는 굉장히 불순해요. 알고 보면 뭔가 이런 매치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느낌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씀드리면은 요 상황이 좀 깁니다. 이게 저희가 15년 말에 또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저희가 2011년 11월 27일 날 이제 개관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5년여 됐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3번의 계약을 갱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계약인 2015년 말에 있었을 때에도 이제 공모를 했었어요. 근데 공모를 했었는데 그때도 어느 외부 단체가 같이 공모를 했다가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단독 입찰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무리가 일어나가지고 기념관이 18일간 휴관하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올해는 여운형 선생이 서거 70주기가 되는 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기념사업회에서 그러기 위해 이런 일을 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념관이 안정적으로 재계약을 해야 된다 해서 양평군의 군수님을 수차례 만나가지고 이번에는 기념관이 안정적으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합시다 얘기를 했고 군수님께서 한 3-4차례 약속을 했어요. 특히 추모 학술 심포지움이 있었던 7월 18일에는 심포지움 축사를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기념사업회와 긴밀한 협조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다가 12월 6일 2016년 12월 6일 날 갑자기 군청 측에서 주민이 탄원서를 냈다 이렇게 하면서 기념관을 공모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 공모를 하겠다. 예, 해야 된다. 주민 탄원서가 들어와서 그 내용이 기념사업회가 기념관을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다. 뭐 관람객도 적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예, 맞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놓고 그 바로 다음 날인 12월 7일 날 바로 민간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게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기념관에 자발적인 그 회원들이 있습니다. 목련 역사 아카데미 회원이라고요. 네. 그분들이 양평 경찰서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해서 집회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1인 시위에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12월 27일 날 시민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29일 날 그 선정 결과를 공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명대 산학협력단과 마을 새마을회가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신원 1, 2 새마을회. 예, 이게 새마을회도 새마을회지만은 저희 기념관이 있는 그 행정구역의 구역이 신원리입니다. 신원 1, 2와 신원 1, 2 사이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신원 2 새마을회도 아니고 신원 1, 2 새마을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새마을회가 중앙새마을회나 혹은 군단위 면단위 새마을회는 이게 법인으로 이게 등록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리 단위, 마을 단위에는 새마을회가 없는 경우도 많고 각종 그 새마을 지도자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원 1, 2 새마을회는 구성원이 뭐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뭐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기존에 낼 때까지는 새마을회 자체란 게 없었다. 그냥 새마을 지도자들은 몇 명이 있었다라고 급조된 거야? 그러면 이 자체도? 나도 좀 어색했어요. 좀 전에도. 신원 1, 2 새마을회. 새마을회가 뭐지? 계속해서 어색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풀리네요. 최근에 생긴 거네. 없었어. 그 새마을회는 있습니다. 새마을회는 그렇죠? 있는데 예, 군단위, 면단위 새마을회는 리 있어요. 단위까지는 사실 없었거든.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수는 있겠네. 그렇게 몇 명이서 최근에 급격하게 양성되고 배출됐어요. 전국 새마을 무슨 대회 해가지고 예전처럼 다시 부활됐더라고. 우리 시골을 가보니까 벌써 다 부활됐더라고. 박근혜가 엄청난 일을 했구나. 네, 다 부활시켰어요. 그 새마을 새로운 운동 조명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먹잇감을 준 건데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얼마만큼 이권 사업에 새마을회가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박근혜의 부패 권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국회의원이 지금 정병국이죠.
네. 아, 4대강의 그 엄청난 대단하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여기 이 지역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 거기다가 상명대에는 어쨌든 뭐 이름을 빌려줬든 뭐가 됐든 여기 같이 사업 주체로 끼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여기도 그 교수 특임 교수라는 분이 그냥 고고학을 하신 분이지 솔직히 근대사와는 또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독립운동가의 기념관을 아까 말씀드린 유족과 기념사업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딴 데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런데 일단 여기 이번에 문제는 양평군에서 제시한 그런 모집 공고상의 자격 요건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공고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고일 현재 전국의 근현대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연구단체입니다. 그럼 근현대사 관련 여기가 예. 맞아야 되는데 예. 지금 상명대 여기에 교수님이 고고학 박사를 수료하신 분이어가지고 근현대사 관련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새마을에 넣으면 당연히 근현대사 관련이 없고 예.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조차도 이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은 대학마다 다 있습니다. 산학협력 뭐 진흥법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건데 말 그대로 학교와 산업체 간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근현대사와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저기 공모에 응모를 한 주도적으로 응모한 뭐 특임 교수도 보니까 전공이 고고학인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 조사 기관의 임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근현대사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것은 이런 무자격자 혹은 자격 미달한 사람들이 선정되고 심의를 거쳤다는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양평군에서 처음에 걸렀어야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야지 정당한 겁니다. 이번에 국정교과서에 여운형 선생이 공룡시대 사람으로 기록된 거 아닐까요? 혹시? 농담입니다. 아니, 근데 그 국정교과서 때도요. 그 집필자 중에 사실 근현대사 전공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고고학 뭐 이런 거 하신 분들 몇 명 넣어가지고 역사 전공자가 이렇게 있다 막 이렇게 우겼었잖아요. 하는 짓이 똑같네요. 근데 어쨌든 자기네들은 뭐 고고학을 했든 뭘 했든 박물관 이런 것을 운영을 할 그런 정도의 자격이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의 논리는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은 학교하고 산업체하고 연결하는 건데 학교에는 이제 뭐 다양한 과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상명대학교도 뭐 근현대사 딱 전공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름 말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어쨌든 그 역사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의 교수들을 이렇게 관련시켜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게 형식적인만 따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 자격 요건이 공고일 현재의 근현대사 관련 법인 및 연구단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은 새마을회라는 데하고 상명대학교 두 군데가 넣은 겁니다. 근데 두 군데가 넣었으면은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전혀 새로운 하나의 법인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뭐 컨소시엄과 같은 게 서류상에 협정서를 맺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우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와 있는 거 말고 예. 지역에서 떠돌고 있는 그 의도. 돈 아니겠어요? 돈? 응모를 하셨던 분들은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이 모집 공고를 내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 아마 지자체가 아닐까. 지자체가 이 기념 사업회가 기념관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데 그동안에 이 일을 너무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럴 수도 아닙니까? 있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배제를 당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건지. 저희 기념관이 좀 규모는 작기는 하지만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설 전시를 통해서 여운형 선생의 혈의와 같은 그 등록문화재 608호로 지정되어 있는 여운형 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시를 갖다가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 더불어서 기획 전시로서 매년 여운형 선생의 새로운 모습, 알려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3.1운동, 8.15 그다음에 체육 관련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학술적으로는 학술 심포지움을 매년 개최를 해서 저명한 학자들 초청해서 여운형 선생에 대한 학술적 재조명,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목량 역사 교실,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목량 역사 교실, 그다음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량 역사 아카데미,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양평 지역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그런 활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상설 프로그램이 연령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목량 역사 아카데미라는 일반 성인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전국 각지에서 수강을 하기 위해서 매월 첫 번째 토요일 날 찾아옵니다. 예. 전국 각지라고 하는 것은 경남 사천, 진주, 그다음에 부산, 경북의 구미, 그리고 전남 해남, 전북 정읍, 그다음에 충청도, 강원도, 원주, 춘천, 이런 지역에서 목량 역사 아카데미를 듣기 위해서 그 전날 밤차를 타고 와서 역사 아카데미를 듣고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매회 할 때마다 한 70 내지 100여 명까지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목량 여운형 역사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여운형 선생의 유적지를 찾아가는 그 목량 여운형의 발자취를 이렇게 해서 여운형 선생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는 종로, 해화동, 그다음에 묘소가 있는 강북구 의동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하나는 동지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여운형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뭐 김원봉, 윤세주, 조동호, 김구, 이상용, 이런 분들의 생가 혹은 기념관이 있는 밀양, 옥천, 공주 등으로 1박 2일로 방문하는 그런 역사 탐방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많은 사업을 통해서 지난 5년 동안 아직도 남아있는 여운형 선생에 대한 이념적 왜곡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기념관이 많은 성과 발전을 이루었고, 특히 작년도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한 전국 58개 현충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8위를 차지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잘 하셨던 거군요,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제 입으로 자자천하기는 그렇지만은 최근에 기념관에 이제 벤치마킹을 하러 외부 기념관 현충시설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서도 오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 있는 그 평화기념관, 4.3, 알아요. 예. 네. 아주 큰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곳이 이제 한 2박 3일에 출장을 잡아가지고 벤치마킹하기 위한 곳을 세 군데를 왔었는데, 첫 번째가 서울에 있는 전쟁기념관, 두 번째가 이천에 있는 그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희 기념관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기념관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기관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예산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인력 면에 있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벤치마킹하러 온다는 것은 제가 자랑을 하긴 그렇지만 좀 알차게 운영이 되고 그것이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건 안 된다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하시더라고요. 군청 앞에서도 시위하시고 광화문도 계속 나오시는 것처럼 보이고, 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항의를 한 이후에 달라진 점은 더 막무가내로 내려나가는 지금 것 그 같지 않은가 상태예요? 생각합니다. 예. 양평군을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근데 그쪽에서 안 들어주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양평군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명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의 일생을 바쳤던 여운형 선생의 기념관을 박정희, 일본군 중위 출신의 독재자 박정희를 숭상하는 새마을회와 그 다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배상명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상명대학교가 그러네요. 운영을 하려 한다. 참 미치겠네. 상명대도 이거는- 그렇구나. 예,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이런 그 친일적인 인물이 설립자로 있는 데가 뭐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고 그 해당 대학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도 대학원을 나왔지만 그 학교도 대표적인 이제 친일파가 만든 학교예요. 예, 그런 학교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화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별로 거리낌 없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은
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립자의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지탄과 공분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로 좋은지. 예. 여운형 선생이 누워 계시다가 벌떡 일어날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큰 골고루 보면은 친일했던 사람들이 좌익인의 모안에 빨갱이로 몰아서 제거하고 지금까지 그 권력 유지했던 게 우리나라 역사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격변의 시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나 광화문 같은 데서 보시면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요 드라이브 많이 나갑니다. 그중에 여운형 박물관 이런 코스도 좀 더 자주 가주시고요. 몽양 역사 아카데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양평까지 가서 이 아카데미 들어볼 만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걸 들으시는 분도 많이 계신 거고. 그래서 주소를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나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다 몽양 여운형이나 몽양 역사 아카데미 이런 걸로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주소를 일일이 하나씩 읽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페이스북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렇게 말고 몽양 역사 아카데미로 검색하시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총 5개가 있는데 원래 밴드만 운영이 되다가 페이스북과 블로그 4개는 이번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이번 일을 겪으면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설을 한 겁니다. 역사 아카데미 들으셨던 분 이런 그렇습니다. 분들이요? 뭐 서명운동이나 이런 건 없나요? 예, 서명운동 그다음에 모금 이런 것도 진행을 할 테니까 거기에서 하고 하는 있으니까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게 그냥 질문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선의 간디라고까지 높게 보잖아요. 서양에서는 여운형을. 예. 예, 근데 그 정도 높으신 분의 사업이나 영상 사업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서 여운형 선생님이 갖고 있는 통합적 리더십 지금이 아주 절실한데 그런 사업들을 더 많이 안 해서 질타한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여운형 선생 서거 7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70주기에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70주기를 맞아가지고 여운형 선생이 70년 전에 극우 테러 분자 흉탄에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분의 70주기를 맞아가지고 그분의 뜻을 기리는 기념관이 아까와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단체의 운영권을 넘기게 된다 하는 것은 여운형 선생을 또다시 테러하는 그런 지심을 아까 해당 지자체, 대학, 단체들가 깨닫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많은 힘을 모아주셔서 여운형 선생이 못다 이룬 평화통일의 꿈을 우리 국민들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정말 촛불광장에서요, 뭐 요새 그런 나라 전체를 뭐 새로 만들다시피 해야 된다, 제조 산화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딱 떠오르는 어떤 현대사의 국면이 건준이 정말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이 이제 그때 시점에까지 도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건준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올해가 정말 몽양 여운형의 서거하신 지 70주년 되는 해군요. 근데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니 이상하게 필연적인 것 같아, 이 모든 게.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고요. 여운형 선생을 다시 알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검색해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런 분이 계셔서 하실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2017년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송명호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가 굉장히 스마트하시네요. 네, 요즘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점점 더 쉬고 있습니다. 옛날 이상한 목소리보다 나아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어색하고 내가 지금 뭔가 그 겉멋에 들어서 옛날 찌라시의 어떤 초심을 목소리가 벌써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초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점잖아, 나 지금 요새. 열심히 하다가 먹이 쉰 게 그게 초심이지. 목소리 변했다고 무슨 초심이 어딨어 그게. 가끔 가다가 내가 요즘 너무 점잖게 말을 해서 가끔 이게 난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그건 당연하지. 사람이 발전이 있어야지. 그건 초심하고 다릅니다. 마음만 안 변하면 되는 거지. 천진발랄한 20대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거 같이 일하는 사람 되게 짜증나거든요. 아니, 이제 마음이 슬프네요, 이제. 알겠어요. 갑자기 웃음이 빵 터지네.
자, 찌라시 중국 이야기 그동안 뭐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했죠. 몇 회인지 모르겠다.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한 2년 반 정도? 네, 거의 94회, 5회 정도 됐으니까. 100회가 거의 얼마 안 남은 거예요? 700일 동안 한 거예요, 우리가. 700일이 넘게. 그렇구나. 어쨌건 저도 중국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사람이고 그쪽에 일을 해볼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의 상식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주위에 중국 얘기 내가 해줍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사실 그게 시간대로 따져서 어마어마한 양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러겠지. 그동안 해왔던 방송들에 대한 원고들을 지금 쭉 정리를 해서 데이터화를 하고 있는데 와 A4지로 뽑아놓으니까 한 500장? 그 정도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97회 8회 정도 됐다 그러면 사실상 100시간. 그렇죠. 100시간 말로 풀면 얼마나 되겠을까요? 그러게.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따가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찌라시 중국 이야기의 시작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최근에 뭐 최순실 게이트라든지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거 도대체 왜 하는 방송이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저 송명훈 소장께서 한때 중국에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가 쫄망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새가 날아든다를 통해서 뭔가 다시 중국에 대한 야망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상대국이 바로 중국이죠. 그 중국을 좀 알아야 우리가 이긴다 이런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송이고요. 그 찌라시 중국 얘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싶다거나 중국과의 무역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또 결합되어 있는 그 나름대로 이를테면은 제가 뭐 주장하는 바가 좀 웃기긴 한데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송명훈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그 갱생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한 사람이 방송이나 애청자분들의 어떤 서로 간의 케어를 통해 가지고 얼만큼 발전할 수 있는지 거기에 화답하는 송명훈 소장은 실제로 중소상공인들 그분들의 어떤 발전이랄까요? 도약을 좀 돕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좋게 말씀드려서 방금 설명 주신 PD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로 해서 이제 쭉 진행이 돼 왔고 지금 중대한 이제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한 2년 넘게 그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년을 맞이해서 지난 700시간 이상, 700일 이상의 찌라시 그 중국 이야기와 찌라시 상방의 어떤 그 지난 발자취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했으면 해요. 사실 이제 찌라시 중국 이야기는 중국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많은 분들한테 제가 겪어왔던 그 소일담을 던져주는 걸로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그렇죠.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온갖 그 희한한 에피소드들과 제 개인적인 신상을 낱낱이 다 털리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해오는 과정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 쌓아온 경험을 통해서 일을 도와줄 수 없겠느냐 하는 제안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초창기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뭐라 그랬지? 침뱉은 음을 다시 먹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아픈 기억은 네. 또 뭐랄까 되돌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막막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떠나와 있었고 현업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고사를 해왔던 그런 게 있었는데 찌라시 중국 이야기에 이제 책이 나와서 책이 어느 정도 나갔죠. 지금 토탈에서 한 7천여 권 정도 시중에 풀렸다 그래요. 베스트셀러네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점에 전혀 없이 온라인에서만 풀린 것 치고는 상당히 많은 책들이 이제 호평을 받았었고, 이제 많은 이제 응용이라든지 보도가 많이 됐었죠. 특이한 관점의 책이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극적인 전환기를 맞이한 게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상 포천 시골 구석까지 찾아와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조의금을 보내주시고, 이런 정성들이 답지를 해가지고 제 인생에 가장 힘들 뻔했던 순간을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나를 도와주셨던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상담을 원하시는 기업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게 딱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걸 중국에 소개해 줄 수 없겠느냐 해서 제가 직접 경기도 일원 안에를 거의 이제 전철과 버스를 타고 하루에 5군데씩 돌아다녔죠. 그래서 업체들을 만나고 그런 업체들 정보를 가지고 중국에 있는 쪽하고 연결하기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벌려왔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유통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업 자체나 기술을 중국에 진출시키기를 원하시는 이게 두 가지 그룹이 있었어요. 두 가지 그룹적으로 다 이제 진행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유통에 관련된 쪽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업체들을 중국 거래소에 연결을 시켰고, 실제 현대 이제 제가 제공했던 플랫폼을 통해서 수출돼 나가고 있는 업체들 수는 약 30여 개. 지금 현재? 네, 현재. 오. 그리고 이제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월 한 3, 4천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예, 멀었군요. 아직은 이렇게 뭐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지는 않죠. 샘플 정도 교류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장 안에 정착이 되면 성숙기를 거쳐서 제품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브랜드의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야 되는 부분은 업체들 대 업체들을 중국에다가 한국의 중소기업체 기술이나 업체들을 보내는 방향인데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중국 애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등치가 맞아야 같이 동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한 1,000억짜리 회사다 그러면 이쪽 회사는 그에 버금가는 규모의 어떤 뭘 가지고 있어야 서로 이렇게 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쪽에 그 진출하려던 기업들의 등치가 작다 보니까 일단 관심은 가지긴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 퇴짜를 맞는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해소가 어렵겠구나 하는 걱정을 했었죠. 근데 1년 전인가 한 업체에서 이제 찾아왔었어요. 국내에 있는 상장사 자본을 배경으로 해서 상장사에 투자를 받아서 협업을 해보자. 그래서 산동성에 들어가가지고 그쪽에 백화점 한 층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한국 상품 말하자면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도모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인을 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 한국 쪽에서 그 거래가 붙었던 거는 실제 상장돼 있는 1,600억 자산 규모의 업체였고, 그래서 산동성 안에서도 이제 백화점 체인을 하고 있는 상장 기업을 하나 붙여서 일단 샘플로 1호점을 개설을 하기로 했어요. 1,500평짜리는. 그래서 양쪽이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30억씩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분 좋게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걸고 한국에 돌아왔죠. 그랬는데, 금요일 날 돌아왔는데 월요일 날 그 업체가 부채로 인해 가지고 법원에 이제 소송이 걸리면서 주식 처분, 그 주식 거래 중지가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야. 이제 이게 증자도 다 해놓고 공모도 해놨으니까 이제 주총 열어가지고 돈을 빼서 투자를 하고 본격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식 거래 정지가 걸린 게 무려 8개월이 지나도록 안 풀리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측 업체에서는 아니 이거 도대체 뭐 하는 회사나 니네는 자산이 1,600억이 넘는다는 회사가 어떻게 해서 빚 10억 원도 안 되는 걸 해소를 못 해가지고 주식 거래가 정지되어 일을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 섭외를 했던 저는 완전히 사기꾼이 돼버린 거고. 그랬었구나. 예. 그쪽에 있는 업체한테서 이제 저라는 개인의 신뢰는 이제 완전히 떨어져 버렸고, 또 그 와중에 이제 그거를 같이 진행했던 회사에 이제 회사 중간에서 했던 유통회사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중에 사실은 이제 그 회사에 있는 직원이 막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하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중국 사업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닌가 보다 해서 유통 쪽 있는 업체들만 일부 이제 상담을 해서 만나고 중국 진출을 어느 정도 이제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드가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 웬만한 모든 거래는 접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일종의 그 세옹지마라 그래야 되나? 전화위복 같은 일이 일어나요. 지가 이제 산동성에서 산동성 신문에 날 정도로 큰 거래를 하나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일종의 경제엔 블랙리스트 같은 거에 올라 있는 사람인 건데 네. 이제 산동성에서 일종의 한국의 그 투자 유치 행사를 하러 들어오는 그 산동성 전체 초상국이라고 불리는 산동성 공무원들 한 20여 명이 한국에 들어와서 대사관이 이제 중국 대사관이 설치를 하고 호텔에서 이제
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대형 리셉션 행사를 열었는데 중간에 그거를 그 코디하던 그 업체가 잘못해가지고 거기에서 발표를 해야 될 기업들이 전부 다 일정이 뒤로 밀려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날짜에 빵꾸가 난 거죠. 그러니까 행사는 그 중국 대사관에서 열은 큰 행사인데 거기에 나와서 이제 한국에 그 앞으로 중국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될 기업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틀 전에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왜냐면 그쪽에서도 급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없고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걸 아니까 나한테 연락이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리스트 업한 업체가 있었으니까 그 업체들을 빨리 불러가지고 가서 2시간 동안 10개 업체를 브리핑을 했죠. 그 10개 업체 안에 이제 전에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대기 환경 그 우리나라 최고 전문 회사 퓨어텍이라는 회사가 네. 있고 뭐 3D 메탈 프린터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기술 기업들이 이제 소개를 받았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그 행사를 주최했던 중국 대사관 측에서 그리고 산동성 측에서 만족한 거예요. 그 발표에. 그래서 역으로 산동성에다가 그때 발표에 나왔던 그 기업들을 반드시 유치해라라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입장이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산동성 측에서 그렇다면 그 업체들을 데리고 방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초청장이 날라온 거예요. 만약 그 계기가 없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산동성에 다시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었을 겁니다. 근데 우수한 기업들을 그동안 쭉 데이터업 해왔던 베이스가 있었고 일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또 그쪽 진출에 대한 일종의 국가적인 그 인정과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바쁘게 중국 쪽을 들어갔고 한국 업체가 이 2차례에 거쳐서 중국에 들어가서 기술 발표와 그 현황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업체들이 이제 거기서 파트너들을 만나서 실제적인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성 그 초상국이 주축이 돼서 중한 창신 투자 복무 중심이라고 하는 일종의 투자 유치 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산동성 자본하고 산동성에 있는 펀딩 회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엔젤 펀드 회사죠. 그리고 법무법인이 합쳐져 있는 중국 안에서 이 기업들을 중국 안에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변호 법무 회사가 하나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먼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 일에서 손을 못 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업체들도 이제 굉장히 고무적으로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인증을 하면서 밀어주겠다는 약속을 확인하게 되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해가자 하는 그 푸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사업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쪽은 이미 준비를 갖췄고요. 한국 쪽 업체들은 계속 방문해 세팅을 합니다만 그 이제 법무적인 게 양쪽 회사의 법률적인 공증을 맡아주고 이제 자금의 송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보증에 대한 공인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국내 법인의 설립을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야, 뭐 생각보다 알차게 이뤄놓은 게 많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도 이제 그에 걸맞는 한국 법인이 설립이 돼야 되고 그래서 좀 투자자를 그 만나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투자회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 회사와 한국 회사가 같이 공동 사업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계약을 맺어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지금 저희가 이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을 중국 정부에서 국가 지정으로 해서 이제 지분 국가가 투자 지분에 대한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업체로 이제 인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위해서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저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을 설명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될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다른 소소한 일들을 하는 부분을 이제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득불 그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도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그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라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당분간 제가 이제 방송에는 계속 출연하겠지만 중국 이야기는 당분간 이렇게 잠정적인 휴식기를 가져야 될 것을 이제 공지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왜 그게 그렇게 돼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정치 시사 이야기는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세팅을 해주는데요. 중국 이야기는
본인이 전부 다 그 이야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방송 자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유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에 관련된 정보량이 완전히 줄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중국 정부 공무원이 보내주는 그 위챗으로 날라오는 뭐라 그러죠? 그 링크, 뉴스 링크들이 있어요. 이제 한국의 뉴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링크들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거든요. 친분 때문에. 거기 보면은 뭐 11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 서해안을 목표로 한 함포 사격 연습을 했다. 뭐 이런 기사라든지 무슨 뭐 중국 비행기가 뭐 어디까지 날아가 가지고 뭐 정찰기가 어느 선까지 초계 비행을 하고 있다. 뭐 미국 비행기에 맞춰 가지고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그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교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세금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한한령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나오는 소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가 전부 끊겼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간의 교류만 끊긴 게 아니라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내용들도 끊겨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새로운 소스를 만들어내기가 참 힘듭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 한 2년 동안 해왔던 찌라시 중국 이야기 하면서 참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두 가지가 아쉬웠는데 일단은 찌라시라는 브랜드가 약해서 그런지 공신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찌라시라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찌라시가 뭐 어때서 나 찌라시가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런 게 있어. 제가 팟캐스트에서도 팟빵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름을. 네. 왜 그러냐면 젊은 층에게 어필하려고 약간 좀 패러디 느낌으로 만들어 이름을. 근데 전체적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공신력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찌라시 이름 오늘부터 버려. 그래서 나는 한중경제연구소 송명훈 소장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름부터가 찌라시인데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책이 많이 안 팔렸나?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 휴식 기간 동안 두 가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중경제연구소가 출판하는 중국 이야기 2편을 원고 정리를 통해 가지고 출판을 준비를 할 거고요. 다음번에 이제 만일 중국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게 될 땐 그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이와 관련한 학계 전문가 한 분하고 실제 공무원이거나 또는 공무직을 수행하는 최소한 한 반 국회의원 수준 정도 되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정책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해서 또는 정부 조직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분을 초빙을 해가지고 좀 더 규모가 있고 공신력이 있는 방송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중국 방송에서 나오는 사극 같은 규모 메모드급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패널들을 좀 짱짱하게 확보를 하려고 지금 좀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가 되었군요. 이제 찌라시란 말은 버리세요. 이게 정이 들어가지고 남의 이름 같지가 않은데 개명하려고 하는 연예인 개명하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똑같은 말을 저 사람이 말하면 음모론 같아. 찌라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요? 네. 푸른 나무 밝은 이미지잖아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펄은 장작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찌라시 중력이 2도 한번 집필 중이시라고? 네네. 그동안 이제 원에서는 방송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옮겨 담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으로 들었기 때문에 안 사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는 이제 그 내용들의 정리가 너무 오래전 얘기가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2편의 그 책의 내용은 현재 이 정부 3년 동안 해왔던 대중 정책의 실패 그리고 이 실패가 불러올 파급 효과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해설서 같은 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좋다. 합니다. 최근에 몇 개월간 했던 찌라시 중국 이야기는 한국 정부가 뭘 잘못하고 있고 중국이 얼마큼 잘하고 있고 그런 위주로 주로 갔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은 굉장히 참고사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중정책에 있어갖고. 그래서 그 책은 언제 나옵니까? 그래서 뭐 시작도 안 했죠? 생각만 있죠? 이제 생각만 있고요. 네, 뭐 늦어도 6월 전에는 출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찌라시 중국 이야기 출판사 마음에 안 드는데. 출판사 바뀝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거 들으면 어떡하지? 이 양반들 전혀 마케팅을 안 해. 그러게요. 참. 심지어 말이야. 새가 들었다가 아무리 찌라시 저 양반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말이야. 직접 만나가지고 광고 계획 같은 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알아서 광고해 주길 바라는. 그리고 오타 투성인 채로 냈던 기억은 좀 지금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돼 있거든요. 무슨 출판사가 한번 보지도 않고 그걸 바로 내냐? 그러게 이 양반이 그 찌라시의 파급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셨는지만. 이상 듣고 있죠?
당신 이제 연락 안 오면 이제 인연 끝이야. 길어봐야 한 3개월일 것 같고 짧으면 한 2개월이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올해 한국과 중국의 어떤 관계에는 좀 전망을 좀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 사실은 그 1시간짜리 그 타임을 잡아갖고 왔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한일 관계 빼고 일본, 미국 빼고 러시아 빼고 딱 한중, 북한 3개만 묶어가지고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악입니다. 한마디로. 그러겠지 일단은. 중국이 단호하게 중국의 고위 관리층을 통해서 단교에 버금가는 단교에 즈음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지금 한중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3가지 방식에서 한중 관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첫째적으로는 이제 한류에 대한 더욱더 철저한 한한령이죠. 이미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그동안 히트했던 모든 예능 프로그램을 비롯한 드라마와 영화들이 완전히 중국 진출이 막혔습니다. 물론 뭐 다운로드라든지 불법 유통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지만 정식적인 브랜드로 통해 가지고 중국 안에서 상용화돼서 이것들이 팔리기에는 완전히 이거에 대한 교류를 끊어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상적으로 그럼 뭐 KBS나 좀 망하고 드라마나 좀 안 팔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중국이 한류를 차단하는 이유는 한국 제품에 대한 브랜드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즉 한류를 완벽하게 차단하게 되면 그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그 소품으로 보여지고 있는 한국 제품들에 대한 브랜드 가치들을 어느 순간에 완전히 지워내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국 배우들이나 한국 제품들에 대한 5개 광고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 중국의 젊은이들이 흔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공급받아왔던 한국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드라마가 잠시 안 보여지거나 우리 이민호나 전지현이 얼굴이 잊혀지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한국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모든 그 퀄리티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프리미엄을 제거해버린 상태에서 중국 제품이 그 시장을 직접적으로 공략해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한테 배울 만큼 배운 거예요. 즉 미디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홍보 방식이라든지 제품을 응용하는 방식, 스타 마케팅을 하는 방식들을 이미 중국이 배운 겁니다. 그렇겠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의 수준이 이제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의 수준하고 거의 근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한다 그래도 그래도 휴대폰은 뭐 일제지 뭐 이런 마인드가 있다고 하면 소니 브랜드를 못 끊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삼성이 만드는 게 소니만 해. 근데 어느 순간에 소니는 TV에도 안 나오고 영화에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소니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 제품에 있는 선호도를 다 지워버리고 그 선호도와 마케팅을 통해서 중국 제품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차지했던 그 제품들이 한국으로 다시 밀려 들어올 수 있는 역수출이 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한류풍의 드라마라든지 중국 제품이라든지 중국의 마케팅 기술들이 최적화돼서 한국으로 역수출되는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곧 휴대폰부터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한 그 역공습이 이제 새해에는 있을 걸로 봐지고요. 두 번째로 불공정 무역에 대한 벽을 완전히 높여가지고 현재 있는 한중 FTA의 그 시소를 역으로 틀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제품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확 넓혀놓은 상태에서 한국 제품이 중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이거는 모든 성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상해로 들어가던 제품들, 한국 제품들 있잖아요.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꼭 중국 사람을 위해서 수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류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일상적으로 한국에 있는 교민들이 쓰려고 수입하는 물품들까지도 통관에서 쿼터를 걸어서 통관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거기에 대한 세율이라든지 점검을 꼼꼼하게 해가면서 이제는 한국 사람이 중국으로 갖고 들어가는 물품에 있어서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도 면세 가격을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세금을 때리는 방식으로 한국 제품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세관 차원에서 지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기업체는 크게 그 부담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체는 대형 컨테이너를 통해서 정식 절차를 통해서 세금을 물고 들어가니까요. 근데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던 중소상인들, 우리 흔히 따이공이라고 말하는 또는 자기가 스스로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물건을 보따리로 짊어지고 갖고 들어가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더 이상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국 제품을 갖고 들어오지 말라는 중국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그 개정 내지는 개선이 되지 않으면 먼저 한국에 있는 중소상품의 브랜드와 한국 물건을 가지고 중국에서 장사를 해보진 보따리 무역상을 비롯한 소규모 상단들이 전부 다 망할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그 대체품으로 중국제라든지 값싼 동남아 제품들을 수입해서 그걸 대체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많이 줄었잖아요. 현재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남방항공의 그 전세기 전용기들이 전체적으로 50% 이상 공석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현상이에요. 거의 만석을 채워서 들어오던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던 제일 싼 비행기입니다. 그게 그 비행기가 50% 이상 빈자리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저가로 한국에 들어오고 있었던 관광객이라든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이게 계속해서 누적되게 되면 우리가 눈에 드러나서 보이는 대중국 그 무역 수지에 대한 감소, 즉 작년 한 해 발표를 통해서 최고 있을 때보다 한 3분의 1가량이 이미 대중무역이 줄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무역 수지 적자로 가는, 아직은 흑자지만 적자로 가는 수치가 점점 더 심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제품들과 소규모로 보내서 벌어먹고 살던 상권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분석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너무 이렇게 특히 한류 같은 부분은 뭐랄까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너무 심하니까 나름대로 이게 찝찝한데 이게 한류가 너무 장악하고 있는데 한류 자체는 한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마침 사드가 이렇게 빵 터졌을 때 지금 그러니까 울고 싶어 죽겠는데 뺨 하나 때려준 격이었단 말이에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저 새끼가 저 새끼를 어떻게든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그 별로 그 명분이 없었는데 얘가 옆에서 실수로 발을 한번 밟아준 거죠. 그러니까 바로 주먹 날아가는. 이런 새끼 그리고 바로 주먹에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쉽게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첫 번째는 중국이 갖고 있는 그 속내가 뭔가 하나 걸리기만 해봐 하고 있는데 사드라는 그렇게 덜컥 해주니까 그 빌미로 지금 제재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 간에 유통되고 있는 감정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전에 말했던 SNS나 이런 걸 통한 그 한중 간의 어떤 관계 악화, 유언비어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뭘 띄우냐면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의 엄청난 스캔들들을 엄청나게 가십처럼 던지고 있죠. 이미지 엄청 나빠졌겠다. 예, 중국 애들은 이거를 껌으로 씹습니다. 지금 중국의 관영 TV가 내보내고 있는 톱 기사 하나 두 개 꼭지는 늘 우리 정치에 대한 일종의 환관 정치라 그러죠. 지도자가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면 이렇게 나라 꼴이 망한다라는 류의 방송을 의도적으로 매일 한두 개씩 내보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민간 교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가 포기해버린 부분이고 앞으로 복원을 한다고 해도 정부가 스스로 복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정책적으로 이걸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시 보따리 상을 시작하면서부터 지난 20-30년 동안 열어왔던 그 민간 무역의 길을 민간 개인들, 개미들은 따로 열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망해서 죽고 나면 그 빈자리를
어떤 돈 있는 대기업이 당당하게 큰 보따리를 싸들고 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간 무역이 다 죽어버린 상황에서 새로운 무역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 있는 애들이 그때 물건을 몽땅 사서 들고 덤핑을 치면서 유유낙낙 시체를 밟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걸 막는 제도적인 부분은 꼭 필요할 건데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게 나빠지고 있는 악영향이 한국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과 미국 간의 환율 전쟁 부분인 거예요. 미국이 무섭게 중국을 압박을 치면서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최소한 2번 이상 있을 걸로 보이고요. 최소한 1.5%에서 2%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겁니다. 현재 환율 이런 식으로 가면 1,600원까지 치솟을 수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외환보유고 4조 원 가운데 1조 원가량을 한 2년 만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자본들이 미국 달러 자본들이 급속히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중국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 달러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막 사재기, 돈 지르기, 해외 투자 사냥, 한국 기업에 대한 사냥, 한국 소프트 업체에 대한 사냥, 한국 부동산에 대한 매입 이게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미국 돈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중국 돈도 빠져나가거나 유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매년 재정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0조 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100조 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하는 국가에 우리가 100조 원 중에 70조 원 이상은 사실상 중국계 자금이 사들이는 걸로 판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국이 올해부터는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네들도 돈줄이 급하니까요. 만일 그렇게 된다고 치면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경제 위기 신인도 그다음에 국채에 대한 어떤 그 환율은 엄청나게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는 올 하반기 때 대한민국의 재정 적자 내지는 제2의 IMF 사태를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라는 겁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이미 이거를 알아채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전면 중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자체만 해도 600억 달러 이상이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이런 현실을 빨리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치권이나 우리의 정부가 양쪽의 등거리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미국 쪽에서만 붙어도 안 되고 중국 쪽에만 붙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양쪽을 다 좋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어느 한쪽을 싫다고 말하는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외교는. 근데 우리는 대놓고 중국은 싫어. 우린 니들이랑 안 놀 거야 라는 얘기를 겁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드를 기어이 배치를 하겠다고 강경하게 총리 나부랭이, 권한대행 나부랭이 따위가 국방부 장관이랑 짱짝꿍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을 성주 군청 앞에다가 매달아야 됩니다. 야, 그러면 주변에 있는 보도부록 전부 다 없어질 겁니다. 집어던지느라고. 하여튼 이런 부분 하에서 제일 득을 보고 있는 건 북한입니다. 북한. 그러네. 북한이 지금 너무 좋아서 난립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공식적으로는 발효가 됐습니다. 중국도 경제 제재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광물을 더 이상 이제 북한산 광물을 중국에 수입을 안 받아주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했죠. 그 선언이 나오기 일주일 전에 1년치 광물이 수출 계약이 끝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눈가리가 하는 거구나. 낮은 선봉지구의 그쪽에 일거리가 없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2년 동안 물량을 이미 유럽과 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발주를 받아버려갖고 더 이상 물건을 받아줄 수 없다가 맞는 팩트였습니다. 즉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2달을 질질 끄는 동안에 전 세계에서 거기만큼 싸게 물건 좋게 만들 수가 없는데 2년 3년 동안 혹시 경제제재 있을 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래선들이 미국 업체나 유럽 업체들이 2년치 3년치 물량을 몰아줘 버렸다는 겁니다. 경제제재 발표되기 전에. 이게 국제적으로 뭐 핵 문제 때문에 북한을 제재한다고 해도요.
그게 국가가 한다고 해서 그게 말처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여기에 이제 중국의 정치적인 포지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은 현재 그 남한을 미국의 또는 일본의 일종의 군사기지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북한을 그 완충제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엔가 압박을 하거나 직접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로서의 북한의 존재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우박이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좀 더 친해지고 이제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고 북한과 압박을 강세를 하면 할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더 달래줘야 되고 북한 말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조장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개성공단을 문 닫고 대북 제재를 막 서두르고 북한에 대한 아주 뭐 인권 문제라든지 뭔 문제로 인해서 북한을 자극한 그 역반사로 왔던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북한을 도와줘 버릴 수밖에 없는 영향을 만들었던 우리 정책의 실패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이랑 친해지잖아요. 중국이랑 가까이 지내면 중국은 점점 더 북한을 멀리하고 압박하고 또는 북한의 말 듣지 않는 정권들에 대해서 단죄를 내리면서 니들 작살을 내는 수가 있어하고 혼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게 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 때보다 북한은 더 편하게 중국한테 막 대들고 있는 거예요. 니들 이런 식으로 해? 나 그럼 러시아랑 친하게 지낸다? 미국이랑 다이렉트로 붙는다? 이 얘기는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지만 더 미운 남한 때문에 그나마 얘는 그래도 오랫동안 사귄 동생이라 아유 그래도 이 새끼 손 들어줘야지 이런 길로 몰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부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지금 이제 현 정부의 문제고요. 어차피 조기 대선을 통해서 올 상반기 안에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는 이제 인수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탄핵 이후 선거가 이루어져서 바로 새롭게 들여오는 집행부는 이미 지금부터라도 이런 대중국, 그렇죠. 대북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과 변화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만일 그런 움직임이 있으려고 했을 때 그런 쪽에 중국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전문가 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한 라인이 없죠? 김장수가 지금 박근혜 집권으로서 세월호 7시간을 숨기려고 하는 바로 그자가 중국 대사니까. 그리고 중국 대사로 가 있는 김장수는 중국 정부와 올해 한 번도 공식적인 면담을 못 가지고 있고요. 아이고. 되려 외유 갔던 야당 의원들이 현지 가면 아주 환대를 받는 아주 특이한 경우를 겪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쪽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거를 매국행위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대책도 안 세워놓으면서. 국가 간에 어떤 관계를 만드는 게 정부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교류하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쌓아놓는 거를 박근혜 정부 같은 최순실 외교부 장관께서 그 관계를 확 틀어버리고 그럼 망가지는 건 금방 망가진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을 못 해줄 망정 민간인들의 교류를 막는 방식의 정말 못난 그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쯔라시 중국 이야기는 이제 당분간 못 뵙겠습니다만 굉장히 헤어짐이 슬픈가 봐요. 예,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러실 필요 없고요. 잘 되셔가지고 이만큼 됐다고 내놓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고 이게 무슨 뭐 방송이 중지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바빠서 쉬는데 왜 자기가 서운해야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2017년 한중 관계를 간략하게 전망을 해봤고요. 올해 잘 돼가지고 특정 시점 아마 그 시점이 대통령 바뀌는 시점이었으면 더 의미가 있겠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마침 모든 게 준비된 것처럼 그때 한번 그러니까요. 화려하게 다시 방송으로 찾아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하네. 시사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늘 만나는데 찌중으로 못 만난다고 하니까 이상해. 나도 좀 서운하네. 그러게요. 자, 알겠습니다. 두 사람만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오랜 세월의 찌중 안에서의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잘 될 걸 확신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약간 좀 비과학적인 영역이지만 신기가 좀 있어서 그 사람 보면은 뭔가 잘 될 것이다 못 될 것이다가 대충 예측이 되는 사람인데 올해는 굉장히 밝은 일만 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찌라시 중국 이야기 잠깐 쉬었다가 다시 뵙는 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